네, 안녕하세요. 성공차별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 공채가 중반을 넘어서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쯤 굉장히 자소서를 신중하게 작성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응답자의 43%가 이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중에 맞춤법이 가장 어렵다는 의견이 72%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1위가 바로 발음 구분도 어려운 되와 돼지할 때 그 돼 있잖아요. 네. 그 두 개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문장이 오늘 아침 공짜 커피를 얻어먹게 됐다. 이런 문장이 있다 하면 네. 이 됐다는 여기서 이 공짜 커피를 얻어먹게 했다가 아니 했다가 되잖아요. 네. 하나 해를 붙여봤을 때 이게 가능하면 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공짜 커피를 얻어먹게 됐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됐다는 하나 해를 붙여봐요. 이 그러니까 됐다 자리에 돼지할 때 돼는 해를 붙여보고 해를 붙여보고 그냥 오이 할 때 돼는 하를 붙여보고 그래서 아까 거기에 문장에 대입시켜 보면 공짜 커피를 얻어먹게 했다 이게 되잖아요. 네. 공짜 커피를 얻어먹게 했다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돼지할 때 됐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오늘 네. 불태우셨네요. 쉽지 않나요?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어려워요. 이런 맞춤법이 아마 헷갈리는 만큼 이런 꿀팁 같은 거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저희가 취업과 관련해서 알찬 정보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금요일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막막했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제 설명이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분이시죠. 리포트의 조민영 컨설턴트,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페이스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됐다. 예. 했다. 이해가 가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제 방으로 제 방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영 쌤 이렇게 맞춤 했다. 쓰실 때 안 헷갈리세요? 뭐 자소서 제가 자소서 첨삭을- 쓸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네. 첨삭을 좀 해주시지 않나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거 너무 됐다 헷갈려요. 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혁 쌤도 제 방을 우리말 다시 한번. 나들이에서 저희가 또, 공중파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뉴페이스 스텔라 쌤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취준생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컨설턴트입니다. 현재는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국내 롯데 그룹에서 약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취업 어벤져스 프로그램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국에 계신 취준생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첫 출연이신데 말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네. 그런데 지금 하필 첫 출연이 어벤져스에다가 민혁 쌤과 그러니까요. 함께 하셔서 조금 더 긴장이 되지 않을까 너무 싶은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치고식을 굉장히 빡세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민혁 쌤 좀 자기소개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아니 저는 이게 스텔라라고 하셔가지고 네. 외국계 회사 계신 줄 알았는데 롯데에 계셔가지고 이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네. 저 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저희 먼지처럼 사라진 고종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추억의 인물. 그냥 무혈 입성했다가 네. 실컷 두드려 맞고 네, 자취를 감춘 분들도 계신데 네. 네, 스트레스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맛쌤한테는 예전 회사의 선배인 건가요? 그쪽 이제 계열사는 호텔이라고 하셔서 좀 다른데 선배님이 맞죠. 네. 네. 그쪽이랑은 아예 교류나 이런 건 없는 거고요. 교류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만든 호텔에 들어갈 과자를 그쵸 과자나 이런 주전무리를 납품하는 식으로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든 조금씩은 다 연관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오늘 방송을 또 아니 한번 그럼 마민영 잘 쌤이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는 한번 내부 모르겠어요. 추천. 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은? 아 네. 혹시나 뭔가 있나 해서. 네. 나도 어디 포스코 건설 하나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런 인맥 방송 저희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아주 예민한 문제라.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내용을 오늘 좀 어벤져스에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
자, 채용 일단은 상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조인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불안하기만 했다 이런 내용을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입 채용에서조차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경력 있는 신입을 요구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많이들 취준생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쌤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스텔라 쌤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기업에서 경력이 있는 신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적 역량입니다. 여러분들 NCS 알고 계실 거예요. NCS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역량이 바로 K, S, A인데요. 그중에서도 K와 S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는 널리지고 S는 스킬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다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무에서 일로 바로 투입이 가능한 즉,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음으로 인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의 가치를 검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 적합도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애티튜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라는 조직은 분명 학교랑은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명확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과를 창출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티튜드를 가르치고 별도로 교육을 할 시간이 사실은 기업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큰 또 성인인데 가치관을 바꾸기가 사실은 단기간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조직의 문화를 경험하고 오신 친구들, 즉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사회 경험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없던 설명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곤조곤 강의를 듣는 듯한 기분이에요. 네. 그럼 마쌤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또 이제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기업이 예나 지금이나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시장 상황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적용해야 되는 기술 역시 굉장히 뭐 하루 걸려서 하루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기업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를 수조원대로 R&D를 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SK는 아니면 뭐 글로벌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채용도 마찬가지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그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퇴직하는 인원만큼 새로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진행하는 기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조직을 원활하게 유지되게끔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보장 안 된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기업들이 경력직, 그러니까 유경험자를 선호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올드루키다 혹은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관련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에서 힘을 쏟아야 되는지 알고 또 어디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잘할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이 경력직, 그러니까 실제 말에 일을 하고 온 그 올드루키 분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력 있는 분들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혁쌤 두 분 쌤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잘 안 들리네요. 예, 두 분의 말씀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들리는데 두 분을 동시에 네, 그러니까 경력직을 사실 선호하는 이유는 동종업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지원자의 어떤 전문성을 소위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을 갖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구직 시장에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풀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 안 봅니다. 네, 그냥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냥 어디 취업 포탈이나 이력서 올려놓고 그냥 자율적으로 이직을 하는 거고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전문성이 없더라도 제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군대 문화에 소위 쉽게 녹아들 수 있으면 뽑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 학생 중에 지금 뭐 현직자지만 한 분이 BGF 리테일에 이제 여자분인데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정말 절실하게 준비를 해서 입사를 했는데 그 점포 관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는 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되고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보통 이제 BGF 리테일 CU를 이제 관리를 했으면 동종업계 뭐 편의점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이 친구는 편의점 쪽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제약영업 쪽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약영업 그 인사 담당자도 경력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분을. 1년 당연히 안 해주죠. 올드루키로 쉽게 이직을 했죠. 근데 제약영업 쪽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이분은 아예 그 직무 자체를 인사팀으로 아, 바꿔서 영업에서 이제. 바꿔서 교원그룹에 이제 HRD 교육 파트로 입사를 했거든요. 어.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은 없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조직 생활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조직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뭐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접관이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해서 이제 이직을 한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경력 사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 사원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경력을 쌓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뭐 2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인턴도 하고 뭐 이력 관리 잘해서 뭐 직무 역량을 보여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머리 빡빡 깎고 군대를 가란 얘기가 아니라 조직에서 원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 추구하는 어떤 개인적으로 원하는 부분이랑 팀에서 정해진 방향이랑 상충됐을 때 당연히 개인보다는 팀에서 원하는 방향의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지의 성향. 이거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여자분 한 분 그 자소서 첨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군 장교였거든요. 그 장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경력에 준하는 그 대우를 해줘요, 입사하면. 근데 이제 장교분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어떤 그 인턴이라든지 뭐 요새 친구들 많이 쌓는 스펙, 활동 이런 거 전혀 없는데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교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내 개인보다는 팀이라든지 뭐 소속된 조직, 나아가서는 국가도 생각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몸소 배어 있어서 장교 전형은 별도로 우대를 하고 이에 준하는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여준다면 실제로 면접에 가서 충분히 소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연락이 왔는데 그 좋은데이 그 무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소서를 급하게 냈는데 자기가 서류 합격이 돼서 지금 당장 면접을 본다는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놀란 거예요. 처음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데 자소서도 그렇게 잘 쓴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바로 면접 전형이라 굉장히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그 직무 능력이나 경력 기간과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일단 없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민혁 쌤의 말이 잘 들리나요? 쏙쏙 들어오지 뭐. 아 너무 착해요 지금 다 끄덕이고 안 있어요. 돼요. 그냥 받아치세요. 이래서 조민혁합니다. 오늘도 또 명언이 나왔네요. 아, 전 저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경력 있는 신입, 영어로 해서 올드 루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카페 가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그런 손님들도 있잖아요. 아이스인데 핫초- 뜨거운 아이스, 거. 뭐죠? 아이스인데 뜨거운 걸 달라고 하는 것처럼 뜨거운 신입이 뜨거운 아이스 초코. 네? 뜨거운 아이스 초코. 그 오늘 좀 보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선수 보호를 네, 한민희 아, 아나운서 오늘 제가 많이 오프닝부터 약간 멘탈이 되다와 됐다. 지그시 저희 방청객이에요. 거의 두 분은 네, 빵빵 터지고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신입이 경력이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이거는- 지금에서 어떻게 이걸 쌓아야 되죠? 이거는 경력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이게 구직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넘쳐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이 그 뭡니까 협상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의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굳이 경력이 있더라도 우리가 신입으로 뽑으면 올래 안 올래. 그 대부분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경력 1년, 2년 소위 다 인정 못 받더라도 이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드 루키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고 어감은 안 좋지만 이 어떤 트렌드나 방향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맞쌤은 이제 신입들이 도대체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되느냐. 경력을 쌓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서도 경력을 보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이거를 학생 때부터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제 경험을 어디서 할까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래도 팁을 드릴까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그 어벤져스 특집을 하면서 어느 전공별로 어디서 경험을 쌓는지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말미에 좀 드렸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눈앞에 우리가 경험을 선택할 때 있어서 직무 요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영업이든 인사는 그래서 직무만을 놓고 이 경험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선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 고민 범위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주력으로 지원하게 될 업종이나 산업과 관련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기계과 전공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라고 한다면 기계과 전공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기술 직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대자동차 플랜트 운영의 의장 공정기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롯데 그 주류 영업의 기술 지원 직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공고를 타이틀을 내걸었을 때 기계 전공자들이 와라라고 이 직무에는 내걸었으니까 아 너가 기계 전공자니까 우리 직무에 지원을 했네 이걸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궁금한 것 근데 왜 그 기계와 관련된 일을 우리 반도체에서 하고 싶어요? 자동차에서 하고 싶어요? 혹은 우리 식품 산업에서 하고 싶어요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 업종에 대한 로열티를 분명히 그 다음 그 직무 다음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단순히 눈앞에 직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업종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면서 내가 여기 직무는 내 우대 전공이랑 자격증이 있어서 쓰겠는데 여기 뭐 하는 산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그 답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요즘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전통적인 산학협력 외에도 그 외부 다수 교육기관에서 그 세분화된 그 업종별로 관련된 뭐 이론이라든지 실무를 할 수 있게끔 경험해주는 루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찾아보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무뿐 아니라 업종까지 고려한 활동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의 선택 범위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스텔라 쌤 정신 없죠 지금? 스텔라 쌤도 이제 신입들이 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좀 잘 쌓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조금 직무 중심으로 특화돼서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실제로 학생분들의 예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계 예와 그다음에 인문계 예시를 한 분씩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이공계 분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에너지 자원공학 학사였고요. 그리고 자원환경공학과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소 한정된 특수 전공이다 보니까 실제로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직무 설정을 다시 명확하게 하셨고요. 구매 직무로 저희가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자재 관리사와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이후에는 구매 직무 쪽으로 서류 합격률이 현저하게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인문계 분의 저희 이제 실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보면 네. 실제 국내 탑 스카이 K대 철학과 여학생 분이세요. 이분도 사실은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학점도 사실은 좋지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직무 설정을 명확하게 인사 쪽으로 하고 인사, HRM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분이 카카땡뱅크 인사팀에 지금 서류 합격률 하셨고 이제 면접을 지금 보시고 나서 지금 대기 중에 있으세요. 카카오뱅크요? 네. 어떻게 된지 몰라서. 네. 실제로 3월 27일자로 LG CNS 경우에 HRM, HRD 파트가 지금 채용 공고가 또 별도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전공 적합도가 특히나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무 관련된 자격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자격증을 좀 찾아보시고 취득하실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물론 채용의 문에 있어서는 다소 좁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직무 중심 채용 트렌드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본인의 스페셜티를 쌓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혁 쌤 잘 들리시나요? 저는 근데 약간 스텔라 쌤하고 의견은 좀 다릅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예로 들어주신 분이 이제 고려대학교다 보니까 그거는 네. 고려대 철학과. 자격증 없어도 그런 분들은 서류 통과됩니다. 인사 네. 쪽에 실제로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영상 보시는 구직자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물론 가산점으로서 분명 그 우대 조건은 부합이 돼요. 근데 그게 최종 면접까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네. 이 지원자는 열심히 뭐 재경관리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는 뭐 무역영어 자격증, 물류관리사가 있으니까 최종 합격시킨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통과만 놓고 본다면야 스텔라 쌤이 말씀하신 게 일부분 맞을 수는 있으나 그 서류 통과율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당연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까지 저는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4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자격증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 공대생들은 전공에서 전 출발하는 거라고 항상 강조를 드려요. 네. 그리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공과 직무가 연관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회계를 내가 전공을 했다면 회계 직무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경영 전공 안에서도 뭐 재무라든지 뭐 파이낸스를 내가 전공했으면 뭐 재무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정외과라든지 뭐 행정학과라든지 뭐 영문과라든지 그냥 인문계 전공인데 뭐 영업관리를 지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영업관리 학과는 없거든요. 마케팅 학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전공 외에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이나 또는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들 중에서도 뭔가 팀 구성원으로서 참여했던 학회나 동아리 활동 여기서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재거리를 찾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원 개수 늘리기가 가장 좋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뭔가를 쌓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아니 제가 엊그제 만난 어떤 학생은 벌써 포기했더라고요. 상반기. 벌써 포기하고 2019년 자기는 이제 하반기 어떻게 대비하냐. 아, 벌써 집에 돈이 많은 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취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뭐 한 5개 떨어지니까 뭐 잡정보센터 열심히 봤는데 나는 10개 떨어졌다. 뭐 니네가 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공대생이 예를 들어서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봤는데 서류가 20개 떨어진다. 그럼 저희 잘못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공대생들은. 네.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30개, 40개 떨어지면서 보통 서류가 한 3, 4개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10개 정도 떨어져서 아 나는 경력이 없어. 그럼 다른 거 뭘 해야 될까? 뭐 토익을 해야 되나? 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나?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뭐 체험형 인턴? 뭐 이런 것들로 잘못된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좀 역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스텔라 쌤도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민혁쌤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는 18년도 그 하반기 때는 분명히 서류 합격률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격증을 사실은 그렇게 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HRM 그 전문가라든지 구매 자재 관리사라든지 1개월 정도 이제 소요를 하면은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쌤 제가 인사직무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될까요? 인턴 경험을 쌓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은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구매자재 관리사를 따야지, HR 전문가 자격증을 따야지 따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는 물론 이제 지원사를 늘려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맞으나 이제 시점별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가 막막하실 때는 분명히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쌤도 굉장히 뭐 열심히 적으셔가지고. 아, 계셨었죠? 저희가 의견을 못 들어봐서. 예.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자격증도 좋고요, 뭐 인턴도 좋고, 뭐 토익도 다 좋은데 그걸 우리가 왜 딸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막 직무다, 뭐 우리 산업에 대한 로열티를 막 본다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민혁쌤 말씀하신 것 중에 편의점 영업을 했지만 제약 영업을 지원하면서 당연히 궁금했을 거예요. 편의점 일을 하다가 왜 제약업으로 오려고 해요?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라든지 업종에 대한 이 로열티를 보여주는 수단의 하나로서 자격증이 있는 거고요. 또 내가 그 직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인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학점이 높다거나 토익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뭐 자격증을 따야지 취업이 된다라는 건 절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보고 내 직무에 대한 로열티 혹은 업종에 대한 로열티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따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것 말고도 다른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하는 게 굉장히 지금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직무 경험을 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아야 하나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뭐 휴학을 안 한다 치면 끼케야 방학 때 몇 개월 정도잖아요. 근데 수시 채용에 있어서 선호하는 경력이 3, 4년 정도 돼야 선호한다고 해요. 민혁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시나요? 수시 채용에서 3년 이상을 선호한다는 그런 기업은 갑질이죠. 네, 그거는 인사팀에서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건 우대 조건이라고 봐요. 그런 경력이 있으면 서류 전형 정도 우리가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이고 그런 우대 조건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일반 신입사원 공채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
글쎄 저는 그 기간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을 하더라도 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팀 구성원으로서 소속이 돼서 뭐 밤을 새든 또는 뭐 작은 역할이지만 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게 그 뭐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 아마 본인은 이제 구직자 신분이다 보니까 당연시 여기는, 하지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시 여기지 않고 계속 검증하는 게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해드리잖아요, 구직자분들한테. 저희 그 컨설턴트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경험은 이런 식으로 녹여내면 된다, 또는 뭐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런 방향으로 적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실제로 그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더라도 고객을 만나서 뭐 응대하거나 뭐 서비스를 발휘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점주랑 같이 대화 나눴던 부분이나 또는 이전 아르바이트 근무생과 뭔가 유기적으로 협조했던 부분, 이런 관점으로 쓰라고 했더니 그걸 허위로 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하고 싶어서 면접장에 가서 압박 아닌 압박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급한 나머지 서류 통과가 잘 안 되니까 거짓말로 이걸 작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길게 3개월 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경험을, 직무 관련된 경험을 길게 갖고 있더라도 허위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거나 또는 뭐 의도는 여러분들이 악의로 할 의도는 전혀 없었겠지만 어쨌든 면접관은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직함, 진실성, 직무 역량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성이에요, 면접장에서. 뭐 그거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마이너스라든지 신뢰를 주지 못하면 당연히 불합격을 할 거기 때문에 기간 자체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항상 또 하는 질문이 한 2달 정도 지금 뭐 인턴을 갖다가 했더니 다음 주에 이제 뭐 그 기간, 그 출근하는 기간이 이제 딱 만료가 되는데 위에 있는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요청을 했대요. 네. 얘는 또 오래간만에 또 그런 걸 느끼는 거지. 맨날 나를 맨날 필요로 불합격만 당하다가 어머 내가 어딘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어. 그래서 약간 또 어깨에 뽕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저 3개월 동안 제가 잘해서 그런지 또 3개월 연장이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는 이번 상반기에 어떻게든 취업하려고 그랬는데 방학 때까지는 이거 해야 되지 않나요? 제정신이 아닌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면 좋을 거라고 네.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기간을 늘리기 위한 시간 소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쌤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스텔라 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민혁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쌓을 때도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경험이라는 것이 자소서나 면접에 녹이기 위한 경험이잖아요. 그러한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유통산업 경험을 통해 또는 뭐 6개월의 서비스 산업 경험을 통해 이런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현기차를 중심으로 19년도 상반기부터 수시 상시 채용이 도입이 된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신입 TO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근무 경력을 1, 2년으로 최대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신입 엔트리 레벨 단에서는요, 후배로서는 자신보다 많은 경력을 결코 선호는 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그 유무이지 경력 연차가 결코 길다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선호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호 연차와 관련해서는 기업마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신입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공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전형이 전체적으로 다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우대사항 내용을 보시면 보통 뭐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인턴했던 경력 3개월부터 가점을 준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입은 한 3개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 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경험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인턴 같은 경력을 쌓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요즘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차별화돼서 충분히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별화라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는 거 그거 혹시 전국 노래자랑에서 할담비 들어오셨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하루에 며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보는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손담비 씨의 그 노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리고 우리 지병수 할아버지님께서 그 경쟁자들은 다 트로트만 부를 때 나는 그 적극적으로 아이돌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검색해서 혹은 뭐 주변 선배들한테 들어서 하는 내용들은 내 경쟁자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이 모르거나 혹은 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활동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자가 어디서 잘 판매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과자가 그럼 판매되는 곳을 가야겠죠. 이마트나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가요. 그러면 안 가는 곳이 어딜까? 그러면 이 마트에다가 과자를 공급해주는 그 전방 단계에 있는 대리점이나 영업소를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8번인가 7번 만에 네네. 갔던 그런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거는 만약에 내가 현실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자리에 앉아서 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채용 공고가 지금 올라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상반기니까 많이 올라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이 직무는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그 공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공고, 그 기업의 공고, 직무가 있기 전까지의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함께 좀 폭넓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롯데 푸드의 영업 같은 경우에요. 재작년에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 식품공학 전공자들 좀 우대해 줬더라고요. 17년도쯤에. 근데 작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바뀌어서 우대하는 전공인의 자격증이 상경계라든지 같은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학 계열 전체를 또 우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요일에 마감이 됐죠. 이번 공고를 또 보니까 우대가 이번엔 상경계로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공학이 빠졌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지금 상경계니까 써야겠다가 아니라 과거에는 식품공학이었네.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식품이자 그리고 또 공학 전체였네. 올해는 상경계만이네. 과연 이 롯데푸드는 식품 산업에서 어떠한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 속에서 내 직무는 어떤 역할 변화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차별화된 여러분들한테 준비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그 경쟁자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뭐 나가서셔도 좋고 자리에서 앉으셔도 좋고요. 이런 노력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3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마쌤이 오랜만에 또 이제 파이팅 하셨는데 첫 번째는 팔담비. 아세요? 요건 준비 많이 했구나. 마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거. 요거 지금 몇 개 지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계속 뭐 이걸 어디 치고 나오나. 자, 그리고 2번째는 본인이 대리점 방문한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퇴사하고 저기 앉아 있는 저는 구직자들한테 큰 공감을. 저도 웬만하면 포스코 얘기를 안 해요. 네네네. 예전에 포스코 얘기했다가 뭐 댓글로 막 그래봤자 지금 퇴사해서 저러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댓글이 약간의 갈리겠네요. 협박이 있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우대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네네. 요거는 좀 현실적인 얘기라 씁쓸할 수가 있는데 우대 조건에 있어서 전공을 우대한다면 그게 우대가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 전에 약간 뭐 기준이 되는. 그렇죠. 뭐 롯데푸드에서 이제 뭐 경영학을 이제 우대할 거라고는 했는데 면접장에 가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이 우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영학과 졸업생에다가 게다가 뭐 스카이 타이틀이나 뭐 해외대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혹시 지원을 어디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전공이 우대로 돼 있는데 나는 그 해당 전공이 아니다. 그럼 과감하게 전공 무관 쪽으로 저는 아마 가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최종 합격까지도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스텔라 쌤한테 궁금한 게 네네. 그냥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 호텔을 그럼 저기 네. 재직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벌 많이 보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 아, 그럼 스텔라 의미심장. 많이 보는군요. 학벌을 많이 보는. 네. 스텔라 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네. 그럼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무 경험은 어떤 거를 쌓으면 좋을까요? 뭐 안 좋아하는 네. 경력이나 경험. 저는 사실은 조금 예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특수 전공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해외대였고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께 질타를 좀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속했었던 그 롯데그룹에 지금 민혁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텔은 계열사는 특히나 경쟁률이 높고요.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특수 계열사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지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펙을 보려고 본다라기보다는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저희 학생분들께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사항은 스펙을 소위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경쟁률이 높은 그런 회사들은 지원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공 우대가 있는 그런 어떤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좀 세심하게 보고 이왕이면 같은 그룹
그룹의 같은 다른 계열사의 다른 직무 쪽으로 전공 무관과 같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곤 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지금 스텔라 쌤이 말씀하신 조 톤으로 네. 앞으로 남은 방송도 계속 해주시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 선배로서 네.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스텔라 쌤이 해외대여서 네. 또 이게 영어 이름을 써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제가 롯데 호텔까지 들어봐서 포스코도 좀 좋아하는 인재 선호하는 경력 지방 이런 게 있는지. 국립대 좋아해요. 좀 네, 지방에서 지방 활동을 잘할 국립대, 수 네, 있는. 지방 국립대 분들 중에서도 충청권 밑에 학교들. 왜 그렇죠? 왜냐면은 와서 놀라고 퇴사해요. 광양에 와서, 네, 포항에 와서 이 정도인지 몰랐다. 이건 제가 지금 뭐 웃기려고 하는 거 전혀 없고요. 정말로 수도권대에 계신 분들이 와서 실망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커서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대리급, 과장님급들 엔지니어 분들이 아예 이 수도권 대학교면은 정을 많이 안 줘요. 이 친구는 한 3개월 내에 이제 퇴사하겠구나. 떠나겠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오히려 충청권 밑에 있는 뭐 전북대라든지 뭐 순천대학교, 뭐 한동대학교 포항에 있는 이런 지방 국립대나 사립대 분들 굉장히 선호합니다.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네, 네. 알겠습니다. 쌤들의 기업의 팁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려운 취업 시기를 견디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쌤들의 응원 한 말씀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스텔라 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취업 포기생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취업에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단순하게 매일매일 하실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시면서 최종 1승을 멋지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쌤도. 저도 비슷하게 취업에는 요령보다는 뚝심이 통하는 그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서류 전형 발표 나고 있거든요. 옆에 친구는 되는데 난 계속 떨어져라고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될 때까지 열심히 하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학 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안 볼 사이입니다. 옆에 친구들. 네, 옆에 사람들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특히 4월 달에는 정말 외로워요. 주말에 공대생들은 뭐 인적성 겹쳐서 여기저기 어디 갈까 고민하는 반면에 문과생들은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4월도 꾸준하게 지원 개수 늘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그리고 더 빅스터디의 마민영,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로에 위치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프로옵틱스입니다. 이번에 정밀 광학렌즈 설계 및 조립 업무를 담당할 렌즈 가공기계 조작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최소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드, 엑셀, 오토캐드 등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광학공학 전공자나 광학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통근버스, 교육비, 자녀 학자금, 주택자금, 직원 대출 제도 등 복리후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렌즈 가공기계 조작원 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TNF입니다. 이번에 결산 회계 및 세무 업무,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 회계학 전공자나 워드 및 엑셀, 회계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로 경력 등에 따라 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4월 20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격리사무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고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대산화순원입니다. 주식회사 대산화순원은 인천시 남동구 남천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볼트 너트 제조업체로 생산 품질 사무원 1명을 고인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에서 3천만 원 수준이고 실제 품질 보증 문서 대행 고객 심사, 품질 보증 문서 대응, 클레임 업무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생산품질 사무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고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태성 EMC입니다. 주식회사 태성 EMC는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회로 개발 및 제조업체로 전자부품 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고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고 경력은 2년 이상인 자를 고인하며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저희를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에도 우리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자님 또 오랜만에 날 좋은 날 네. 오셔주셨는데 요즘 네. 이렇게 봄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날이 좋을 때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또 봄처럼 화사하게 그 머리도 깎으시고 옷도 입고 잔디처럼. 네. 사실 또 봄하면 꽃이고 벚꽃 구경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목이네요. 네. 저만.
예. 그래서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바로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예요. 바닷마을 다이어리, 네, 일본 영화고요. 네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인데 이 영화에도 그 소년과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벚꽃이 만개한 길을 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촬영지를 관광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가 좋기도 하고 그 관광지에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이 벚꽃길은 시즈오카라는 곳에서 찍었고 주요 촬영지는 가마쿠라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 또 정말 어울리는 영화를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또 저희 영화 감상기 취미인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신세미 캐스터가 봄 날씨와 관련된 영화 네.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일본 영화 생각나는데요. 초속 5cm라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했고요. 애니메이션인데 좀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영상미가 이쁘고 그 벚꽃이 흐드러지는 거리가 참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네. 벚꽃 하면 일본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네. 벚꽃이 확 사쿠라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쿠라니까 뭔가 도박 같은 느낌이 나고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영화를 알아봐야겠네요. 네, 이상합니다. 네. 그럼 오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영화 어떤 건가요? 네, 그 영화 소개에 앞서서 잠시 퀴즈를 드리면 혹시 숫자 뒤에 0이 10개 붙으면 얼마인지 바로 생각나시나요? 0이 10개요. 저희가 문과생한테는 많이. 잔인한 지금 네. 큰 금액이죠. 예. 네, 100억입니다. 100억. 네, 그렇죠, 100억이죠. 100이죠. 100억. 사실 이게 일상에서 쉽게 와닿는, 체감하게 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또 100억이라고 하면 뭐 저 같은 월급쟁이들한테는 너무나 먼, 크고 낯선 금액인데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돈과 관련된 영화,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목이 너무 직접적으로 네. 다가와서 네, 어떻게 돌려서 말할 수가 없네요. 주인공이 류준열 씨인 걸로 알고 네.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지금 굉장히 뭐 입소문도 굉장히 좋게 타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돈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돈이라는 영화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꿈을 안고 여의도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 조일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일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작전 설계자 번호표, 그리고 번호표를 오랫동안 쫓아온 금융감독원의 한지철, 이렇게 세 캐릭터가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전제로 하는 건 누구나 돈을 욕망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인데요. 이 평범한 주인공 일현에게 감정이입하게 만들어서 보편적인 공감을 잘 이끌어내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렇게 영화에 돈이 소재로 나오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에 또 추천해 주실 다른 영화가 있다고 해요. 네,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올리버 스톤의 월스트리트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죠. 이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꿈꾸면서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사의 브로커로 입사한 청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망을 쫓다가 결국에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맞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돈의 기본 이야기도 이 월스트리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였던 희대의 사기꾼 조던 벨포트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었는데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또 사람을 배신하는 이런 이야기 역시 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돈을 보시고 좀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 두 편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는 월스트리트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여의도가 또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빨리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신세미 캐스터가 돈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영화는 일현의 이 같은 고백으로 막이 오릅니다. 동명증권의 주식 브로커로 입사한 신입사원 일현은 놀라운 암기력과 친화력, 사회성을 지녔지만 든든한 연줄과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선배들의 관심받게 난 신입사원이 되고 마는데요. 이 실적 역시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같은 팀 과장인 윤민준으로부터 베일에 쌓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를 소개받습니다. 번호표는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번호표의 지시에 따라 작전에 가담한 일현은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렇게 번호표의 작전에 몇 번 더 가담하고 나니 일현의 통장엔 억 단위의 돈이 순식간에 쌓여있게 됩니다. 근사한 집도 사고 복분자 농장을 하는 부모님에게 생색도 내고
있고 그렇게 돈의 맛을 알아가는 것도 잠시 이련은 자신이 위험한 거래에 너무 깊숙하게 발을 담그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련의 거래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금융감독원의 한지철이 이련을 이용해서 번호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련은 번호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또 한 번 큰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번호표를 잡는 데 협조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네. 제가 조우진 저 배우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저 배우도 나오네요. 꼭 봐야겠네요. 사심이 가득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증권가 소재가 나오니까 재미가 굉장히 있고 네. 류준열이 돈을 벌자마자 머리 스타일이 바뀌는 걸 보니까 돈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의 첫 번째 픽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면은 영화의 초반 장면입니다. 그 동명증권에서 주식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장이 열리는 9시부터 장이 닫히는 3시까지 주식 브로커들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이련의 설명대로 주식 브로커가 하는 일은 고객이 시키는 대로 주식 거래를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챙겨받는 구조인데요. 네. 하루 동안 수수료를 얼마나 벌었는지 그날의 성적표가 바로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장이 마감하는 3시가 되면 성취감과 무력감 그리고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죠. 그렇다고 이련의 일과가 3시가 되면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3시가 넘어가면 고객 관리라는 또 새로운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련도 남들처럼 열심히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수료를 두둑이 챙겨가는 선배들을 자신의 미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햇병아리 주식 브로커의 수수료는 늘 언제나 0원입니다. 방금 또 이렇게 숫자가 사람들 머리 위에 뜨는데 네. 마지막에 0원 딱 네.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통장 잔고를 보는 것처럼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풍경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스케치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네. 이 영화가 또 주식 브로커,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소재로 삼은 만큼 이 주식 브로커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좀 아마 좀 눈여겨보게 될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풍경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의 애환도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박누리 감독은 사실 이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1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직접 주식 계좌도 개설하게 되고 여의도를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주식 브로커들을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쓴 시나리오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혹시 좀 여의도 증권가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네. 영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바로 두 번째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인공 이련이 미스터리한 캐릭터 바로 번호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10달 동안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지만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자존감까지 바닥을 쳐야 했던 이련은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번호표를 통해서 잡게 됩니다. 번호표는 왜 번호표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주식 브로커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그래서 번호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인물입니다. 바로 주식 작전계의 신화적인 존재인 거죠. 작전에 협조하는 대가로 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련은 번호표를 만나기로 하는데요. 번호표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 한 번에 무려 5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와, 한 번에 5억이요. 네, 굉장히 갈등할 만하죠. 갈등 저 같으면 뭐 무조건 갈등 안 할 것 갈등은 무슨 소리죠?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으로 이련이 번호표라는 존재를 만나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장면이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앞서 돈에서 번호표는 앞서 언급했던 영화 월스트리트에 등장하는 고든 게코라는 캐릭터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마이클 더글러스가 연기한 이 고든 게코라는 캐릭터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사귈 시간에 그냥 개를 사서 키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굉장히 악랄한 투자가입니다. 이 고든 게코와 마찬가지로 돈에서 번호표도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인물인데요.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바로 유지태 씨입니다. 유지태 씨가 탐욕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번호표를 연기하는데요. 워낙에 좀 부드럽고 선한 이미지와 차갑고 악한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유지태 배우가 돈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마지막 장면입니다. 빠르게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조우진 배우 출연에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셨는데 그 조우진 배우가 연기하는 한지철 검사와 일현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몇 번의 작전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된 일현은 고가의 집을 사고 데이트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번호표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지철은 우연인 척 일현에게 접근하는데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화장실에서의 만남을 자초합니다. 그 하루에 돈 몇 억씩 버는 사람에겐 이런 비싼 집값이 사실 돈도 아닐 거예요 라면서 슬쩍 일현을 떠보는 한지철의 아우라가 풍겨지는 장면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장면 조우진 배우가 드디어 나왔는데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도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조우진 배우의 연기가 워낙 훌륭해서 꼽은 이유도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조우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자들로 시작을 해서 뭐 국가의 부도의 날이라든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굉장히 좀 좋은 호감 가는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이 돈에서도 역시나 매력을 발산합니다. 돈은 사실 평범한 청년 일현이 성공한 이후에 도덕적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중심인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태와 조우진 같은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인 류준열 배우 역시 돋보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류준열 배우는 뭐 뺑반, 독전, 뭐 침묵, 택시운전사 같이 최근에 정말 다양하게 부지런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인데 이 류준열 배우가 가진 장기와 특징도 이 영화에서 한껏 발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오늘 직업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 돈을 통해서 투자 분석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 시내21의 이주현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